만약 본인이 당장 나서지 않는다면 자신과 제자들 모두 제사상에 오를 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즉시 자신의 영역을 뿜어냈다. 이대로 가다가는 쇠성종 전체가 두 동강이 날지도 몰랐다. 쇠성종 종주의 영역과 그 검이 충돌했다. 결과는 그의 영역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상대가 진짜 강자라는 걸 인정해야 했다. 이 거대한 법보는 틀림없이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 방금 전 대전에서 말이다. 내가 널 굴복시켜주마. 그가 감탄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 검은 이미 쇠성종의 보호 진법 하나를 파괴해버린 후였다. 그 광경에 종주는 깜짝 놀랐다. 곧바로 그의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쥐새끼 같은 놈, 배짱이 있다면 모습을 드러내고 혼자와 정정당당히 붙어보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보검이 다시 한번 그를 향해 돌진했다. 한편 근면살신 쪽은 상황이 점차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끝내려 준비했다. 연기가 곧 바닥나겠군. 어찌됐든 이미 거둔 수확도 적지 않으니 이제 결판을 내자. 그는 검에 다시금 많은 양의 영력을 불어넣었다. 그 바람에 쇠성종 종주는 전력을 다했음에도 방어하기가 벅찼다. 자신은 없었지만 이 물건이 계속 날뛰게 내버려 둔다면 종문 전체가 파괴될 터였다. 잠시 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지금 이 순간 쇠성종 종주는 공격을 받고 땅에 처박혀 있었다. 노부가 바보가 된 건가? 산문 안에서 저것과 목숨을 걸고 일격을 겨루다니 내 손으로 산문 전체를 박살내버렸군. 그가 다친 것을 보고 한 제자가 다급히 달려와 종주를 크게 불렀다. 본인도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힘을 짜내 제자들에게 종문을 지키라 명령했다. 저 거대한 법보를 막지 못한다면 종문은 반드시 저것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라.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현재 근면살신은 더 이상 싸울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사백에게 돌아왔다. 사백은 그를 보자마자 기뻐하며 소리쳤다. 저 여기 있습니다, 금형. 그가 비행 원반에 올라타는 순간 멀리서 쇠성종 측의 두 사람이 추격해오고 있었다. 역적놈아, 도망칠 생각 마라.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그는 불안해하며 물었다.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근면살신은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기관을 작동시켰고 그 후 쇠성종 놈들에게 몇 번의 폭발을 선사했다. 그 광경에 사백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혼자서 쇠성종 상원을 평정하고 쇠성종 종주마저 꺾어버리다니. 이분 정말 대단하잖아. 진짜 대단해. 잠시 후 그는 근면살신과 함께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행동에 그는 문득 생각했다. 아, 맞다. 물속이라면 당신 대인께서 반드시 우위를 점하실 거야. 하지만 재수없게도 그는 맥주병이었다. 근데 난 수영을 못하잖아. 그 위급한 순간에 근면살신이 나서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자 소식을 전하는 새가 자신의 주인을 초소로 데려다 주었다. 그 작은 주인은 바로 꼬마 주주였다. 그의 목에는 펜던트가 하나 있었는데 정문에서 기다리던 손장명의 시선을 끌었다. 이 꼬맹이, 조금 비범한 기질이 몸에서 풍겨나오는군. 그는 동시에 주주를 한바탕 놀라게 만들었다. 이 할아버지 몸에서 나는 기운, 정말 무섭잖아. 초소의 작은 뜰에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들을 버려두고 떠났다. 손장명은 그걸 보고 속으로 감탄했다. 도망치는 속도 한번 빠르네. 그 물건들을 확인한 후 그는 기쁘게 알아챘다. 과연 쇠성종에는 전용 영약밭이 있었군. 신인을 연성하는 데 쓸 수 있는 약재와 파장단, 그리고 뇌수진환이 40첩도 넘게 있잖아. 자세히 살펴보니 수확이 더 있었다. 영약과 쇠성을 연성하는 데 외에도 4단계 달로 하나와 3단계 달로 2개가 있을 줄이야. 이걸 다 합치면 적어도 영옥 수십만 개의 가치는 될 것이다. 한참을 둘러봐도 붙잡힌 조물애기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있어. 자신이 거둔 보물더미를 보며 손장명은 무척이나 흡족해했다. 완전 수지 맞았네. 내가 기관 도병을 연성할 때 쓰는 재료보다. 그 김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는 봉지 하나를 더 뜯었다. 핍도인의 수준이라면 이 정도 재물이면 정예 도병 300명으로 이루어진 만들고도 남았겠군. 하지만 나라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이. 큰형님, 전 도병 기관을 그렇게 많이 연성할 필요 없습니다. 남는 재물은 전부 미꾸라지 녀석에게 먹여도 되고요.
그는 불쑥 그 안에서 영패 하나를 꺼냈다. 아, 맞다. 핍도인도 있었지. 일각도 채 지나기 전에 3분 원령술, 3분 원령술이라는 것도 추가로 꺼냈다. 그렇게 핍도인의 과거가 밝혀졌다. 이놈도 참 가엾은 자로군. 포대기에 쌓여 있을 때 찻집 문 앞에 버려졌고 평온하게 살 줄 알았건만 찻집 주인이 거두어 주었지. 7, 8살 때부터 차를 나르고 물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10대 무렵 찻집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찻집 주인의 며느리에게 쫓겨나고 말았군. 성인이 되어 기이한 인연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야. 16살의 떠돌이 늙은 도사의 제자로 들어가 수행의 법문을 전수받았다. 하지만 늙은 도사 본인은 경지가 그리 높지 않았고 비기까지 숨긴 탓에 평생 영맥, 단계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 핍도인이 이룬 성취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그 후 늙은 도사의 도병 수련 심득을 보게 되었고 독학으로 깨우쳐 약간의 명성을 쌓아 올렸다. 30이 넘어 보광에게 의탁하여 그를 위해 도병 대군을 연성해 주었다. 이 철로 만들어진 병사들은 현재 은밀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도병 대군을 보수할 때마다 보광이 핍도인을 초청하긴 했지만 매번 육식이 차단당해 이 도병 부대가 거대한 돌동굴 안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보광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위한 퇴로를 마련해 두었다. 이 핍도인도 바보는 아니었군. 스스로 영부 하나를 연성해냈어. 영부를 깨뜨리기만 하면 도병 전체가 마비된다. 핍도인의 인생사를 다 읊고 난 뒤 손장명 역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3명의 어린 제자들을 연성해내지 않았다면 넌 아마 영원히 보광의 진정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먼 길을 갔으면서 정작 보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니. 게다가 그는 이 보광이라는 자가 생각보다 다루기 힘든 상대라고 느꼈다. 이놈이 보광에게 의탁하긴 했어도 평생 악한 짓은 저지르지 않았어. 그때 그는 핍도인에게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뒤 위장을 철저히 하라고 명령했다. 귀시장에 있는 일성전당포에 가서 일꾼으로 일해라. 재물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핍도인은 얌전하고 공손하게 불렀다. 주인님을 뵙습니다. 손장명은 여전히 윗사람의 태도를 유지하며 경고했다. 넌 다행인 줄 알아라. 평생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진작 혼비백산했을 테니까 앞으로 일 똑바로 하고 최선을 다해 덕을 쌓고 선을 행해라. 어쩌면 언젠가 본좌가 널 환생하도록 놓아줄지도 모르지. 당연하게도 핍도인은 겁을 먹고 고분고분해졌다. 주인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끝낸 뒤 손장명은 편지를 써서 보낼 생각이었다. 보광의 사건도 이제 어느 정도 단서가 잡혔군. 2번 다 수확이 있었어. 이제 위에 보고해서 공을 세울 때가 왔다. 갑자기 핍도인의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고 무척이나 아부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손장명은 당황하여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손총기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기에 먹을 갈아줄 예쁜 어린 시녀 하나 없단 말입니까? 늙은 귀신 하나뿐이잖아요. 핍도인이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는 단호하게 그를 쫓아냈고 그 바람에 핍도인은 살짝 시무룩해졌다. 그래도 핍도인은 고분고분하게 슬픈 마음을 아는 채 물러났다. 한참 동안 공들여 쓴 후 마침내 손장명은 완성했다. 보광 사건 진행 보고서. 미래를 위한 계획도 있고 마지막엔 자신이 수고한 공로를 스스로 칭찬까지 했으니 정말이지 완벽한 보고서로군. 그런 다음 통신용 밀부 옆에 그것을 두었다. 통신 부적에 보고서를 전송하는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직접 다녀와야 해서 너무 번거로웠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2 경비병이 그를 보고 소리내어 물었다. 대인, 외출하십니까? 그는 기분 좋게 대답했다. 물고기 밥 주러 간다. 손장명의 그 말에 문지기 2 사람은 약간 당황했다. 물고기 밥이요? 다음 날이 되어 손장명이 미꾸라지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는 음식 더미를 던져주며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천천히 먹어라. 좀 있다가 너무 배부르면 또 꼼짝도 못할라. 녀석이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일깨워주었다. 내게 빚진 원기를 먹어 치우기만 하면 안 되지. 돌아온 반응은 멍한 표정뿐이었고 이에 분통이 터진 그는 소리를 질렀다. 바보인 척하는 거냐?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힌 손장명의 표정을 보고 미꾸라지는 황급히 영패 하나를 토해냈다. 손장명은 약간 멍한 채 고개를 숙여 그것을 주워들었다. 이게 뭐지? 그는 영패에 적힌 글씨를 큰 소리로 읽었다. 필승 영패, 몸에 지니면 무조건 이긴다.
손장명은 명백하게 손에 있는 이 물건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이 필승 영패는 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미꾸라지가 한 번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그는 즉시 녀석의 뜻을 알아차렸다. 나보고 시도해보라는 뜻이냐? 그래서 그는 주머니를 열어 달로를 꺼낸 뒤 필승 영패와 함께 실험해보기로 결정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연단이나 한번 시도해볼까? 하지만 당장 쓰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의 실력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내 기술로는 성공 확률이 좀 낮아서 약재만 낭비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인데 그때 갑자기 그의 손에 있던 영패가 환하게 빛났다. 그는 살짝 깜짝 놀랐다. 뭐지? 게다가 영패는 스스로 달로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이건 몇 분 후 둥글고 영력이 가득 찬 단약들이 완성되어 나왔다. 손장명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는 이 결과에 꽤나 기뻐했다. 내가 연단에 성공한 건가? 이 영패, 필승 영패가 내가 연단할 때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모양이군. 잘 됐다. 달로가 있으니 이제 영단을 연성할 수 있겠어. 영단을 팔아 돈으로 바꾸면 너랑 내 여동생에게 맛있는 걸 더 많이 사줄 수 있겠다. 때마침 곁에 있던 미꾸라지가 울음소리를 냈다. 그래서 그는 녀석이 뭘 원하는지 바로 알아차렸다. 이 달로들은 전부 내게 상으로 주마. 같은 시각 대호 왕조 경사의 여광효 자택. 한 시녀가 상석에 앉은 자에게 차와 단약을 올렸다. 대호 재상 여광효. 대인, 옥체를 보증하셔야 합니다. 여광효가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자께서 노부를 신임하시는데 어찌 내 몸을 아끼겠느냐. 내가 날 위해 연성해준 영단도 있지 않으냐. 걱정 마라. 아직은 버틸 수 있으니. 같은 시각 하석에 앉은 자는 바로 진폭소 소장 유치였다. 그는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다. 현재 각지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진폭소가 각지로 퍼져나가긴 했으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급 관아와 아래쪽 조천사는 모두 비협조적이며 심지어 뒤에서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 경사 주변 관아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가 지방의 진폭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명도 온갖 가지 다 있습니다. 비록 다 무고이긴 하나 소송에 얽히면 손에 쥔 사건들은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서가 끊어지면 더 이상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광효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대답했다. 어차피 이럴 거라는 자네와 내 예상 범위 안에 있던 일 아니었나? 유치는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세상살이가 참으로 험난합니다. 여광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네. 지금이 바로 팽팽하게 맞설 때야. 우리가 힘들다면 배후에 있는 놈들도 결코 편하지는 않겠지. 국면을 열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걸세. 폐하께서 자네와 내게 중책을 맡기신 것은 그만큼 깊이 신임하신다는 뜻. 절대로 성은을 저버려선 안 되네. 그의 말에 유치도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대인의 말씀이 맞습니다. 국면만 열 수 있다면 폐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니 든든한 배경이 생깁니다. 허나 그 국면을 연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광효는 직접 나서기로 했다. 할 수 없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보탤 방법을 노부가 찾아보겠네. 인재라도 있는가? 유치는 즉시 눈여겨보던 인재들의 명단을 꺼냈다. 제가 꽤 눈여겨본 자들입니다. 이들이 맡은 지역에는 모두 제 수하들이 있거나 대인의 문생들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그의 손에 있던 통신 영패가 빛났다. 섭가운이 보낸 것입니다. 아주 기뻐 보입니다. 어서 보라고 하는군요. 나타난 편지를 보고 여광효 역시 깊은 흥미를 보였다. 그 자로군. 이 젊은이 열정이 대단하네. 그럼 어디 한번 먼저 보게나. 편지를 다 읽은 유치는 기뻐서 소리까지 질렀다. 대인, 국면이 열렸습니다. 이 소식에 여광효는 너무 놀라 마시던 찬물까지 뿜으며 더듬거렸다. 뭔일아? 국면이 열렸다고? 어디서? 망설일 틈도 없이 유치는 곧바로 편지를 내밀어 그에게 읽도록 했다. 대인, 보십시오. 편지를 다 읽은 후 그는 놀라움과 경악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손장명. 이 이름 노부도 기억하고 있다. 노부가 직접 뽑은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지. 이 기회를 타서 유치는 그에게 아부의 말 한마디를 보태는 것도 잊지 않았다. 대인께서는 역시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하십니다. 당연히 그는 기분 좋게 말을 이었다. 이 아이, 사고의 맥락이 아주 뚜렷해. 사건 해결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다만 머뭇거리는 여광효의 모습을 보고 유치가 재빨리 거들었다. 3명의 포켓 동장. 그런데도 그는 아무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광효는 평온한 태도로 방금 하던 말을 마저 이어갔다. 아직 내 말이 안 끝났네만. 사건에 대해 아주 상세히 적었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얼버무리고 넘어갔더군. 유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자기 인력을 사용한 것이라 여겼다. 게다가 진폭소에 그런 인력 무리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자식, 우리 진폭소를 불신하는 거로군. 그래서 일부를 감춰둔 거야. 하지만 그는 여광효만큼 손장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여광효의 말 한마디에 그는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그 아이가 불신하는 건 이 천하일세.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손장명에게 포상을 내리고자 했다. 그가 우릴 믿든 말든 상관없네. 이런 인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우리의 진폭소를 믿지 못한다면 조천사에서 그에게 포상을 내리면 되지. 이 일을 그는 유치에게 맡길 생각이었다. 이 일은 자네가 직접 처리하게. 당연하게도 유치는 즉시 명을 받들었다. 예, 바로 알겠습니다. 그때 진부에서는 분노에 찬 욕설이 울려 퍼졌다. 이 쓸모없는 쓰레기들,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핍도인의 손에 넘겨주자마자 다 뺏겨버려. 쇠성종 전체가 쫓아갔는데도 사람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다니 피를 토할 정도로 화가 난 보광을 보며 순우가 서둘러 그를 만류했다. 전하,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쇠성종은 풍우산 주위에 자리 잡아 그 기반이 깊고 튼튼하니 반드시 그곳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 쇠성종을 좋게 포장해 말했다. 첫째, 우리가 인재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사를 도모하려면 뭉쳐야 합니다. 규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말입니다. 둘째,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조금 사치스럽게 보이긴 해도 결국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보광은 그 말을 듣고 여전히 화가 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은 듯 대답했다. 알겠소. 이 일 외에도 쇠성종이 일 처리하는 걸 보면 예전부터 꽤 믿을 만하긴 했지. 마침 그때 순우의 통신 옥패가 빛났다. 그는 기뻐하며 소리쳤다. 전하, 보십시오. 이건 틀림없이 쇠성종이 그 도둑놈의 흔적을 찾았다는 뜻일 겁니다. 전하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는 거겠죠. 옥패 반대편에선 쇠성종 종주가 일부러 기침을 몇 번 내뱉으며 힘겹게 물었다. 어찌 되셨소? 그의 행동에 순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저었다. 불쌍한 척하며 공을 가로채려는 이런 수작. 너무 뻔하잖아. 반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황급히 보광에게 고자질했다. 부모에게 고자질하듯 말이다. 전하, 대인께서 우리 쇠성종을 위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업이 제 손에서 모두 박살나 버렸습니다. 순우는 여기까지 듣자 당황하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쇠성종 종주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러쿵저러쿵해서 여차저차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광은 옥패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낼 정도로 분노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며 큰 소리로 너희들을 살려둬서 뭐 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순우를 향해 말했다. 이번 일 뭔가 이상하오. 계속해서 불의의 사고가 터지고 말에 순우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전하, 조정이 움직인 것입니까? 보광이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다. 처음엔 그저 눈먼 자면 놈이 우리의 재물을 노린 줄만 알았지. 일 처리 방식이 조정 쪽이라기보단 강호의 방식에 가까웠으니까. 게다가 조정 내에 우리 첩자들도 경고서신 한 장 보내오지 않았소. 하지만 쇠성종의 산문을 저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실력이라면 결코 평범한 산수가 아니오. 그가 이 이야기를 꺼내자 순우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전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광효와 유치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조정이 진폭소라는 새 기관을 조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선생의 뜻은 진폭소의 놈들이 지디라는 거요? 순우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조천사가 중간에서 진폭소를 방해하는 바람에 인재를 제대로 영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호의 산수들을 대거 끌어모았지요. 보광도 그 말을 받았다. 여광효는 차석 재상이고 유치는 조천사 남옥을 책임지는 자지. 진폭소가 일부 강자들을 산수들을 영입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오.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얼굴에 환한 표정을 가득 띄었다. 좋아. 이 두 놈이 감히 본왕을 만만한 호구로 본단 말이지. 그래, 본왕을 제물 삼아 기강을 잡겠다는 건가? 그래서 자리를 뜨기 전 그는 순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선생께 맡기겠소. 기어코 본왕을 이용해 기강을 잡겠다면 본왕이 먼저 놈들의 그 더러운 이빨과 발톱을 뽑아버린 뒤 기수의 제물로 바치겠소. 당연히 순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따르기로 했다. 보광이 떠나자마자 사변이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생, 이 계획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순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어둠 속에 4명의 강자가 함정을 파고 매복 중입니다. 모두 제4대경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죠. 게다가 내가 그중 한 사람에게
그대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라고 거기다 특별히 막진복. 당부해 두었습니다. 제5대경의 고수도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변께서는 무엇을 더 걱정하십니까? 사변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군말 없이 그저 예의를 갖추며 대답했다. 수하, 분부대로 시간이 따르겠습니다. 흘러 둘째 날이 되었다. 순우는 한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노인 막진북이 여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온 것을 알아차린 노인은 곧장 비꼬는 말투로 말을 건넸다. 과연 교활하군. 그는 노여워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답했다. 막노얼은 낚시란 모름지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물고기가 교활할수록 마지막에 잡았을 비로소 때 성취감이 더 커지는 법이지요. 마침 그때 물밑에서 무언가 튀어올랐다. 다시 시간이 흘러 넷째 날이 되었다. 사변은 마차에 올라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바깥의 적막함이 그로 하여금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살피게 만들었다. 이상한데 이 골목엔 사람 그림자 하나 안 보이잖아. 마차 속도도 왜 갈수록 느려지는 거지? 그가 마부에게 상황을 물어보려던 찰나 마부가 언제부터인가 기절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더욱 큰 불안감에 휩싸였다. 안 돼. 도망치려던 순간 그는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사변을 붙잡은 사람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그 자는 다름 아닌 막진북이었다.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평온했다. 드디어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결국 그의 검 한 번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는 멸시하는 태도로 말했다. 고작 인형 따위로 내 눈을 속이려 들다니. 갑자기 막진북이 검을 한번 휘둘렀다. 그의 이 공격은 한쪽 구석을 향했고 곧이어 검을 타고 자신을 공격했다. 인형을 조종하는 자를 쫓아갔다. 이 몸을 만나고서 도망칠 셈이냐? 이 자는 자신이 막진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황급히 도망치려 했다. 그 자는 다름 아닌 냠냠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매복에 걸려들었지. 연달아 값비싼 인형 2구를 잃었어. 이번엔 큰 손해다. 그리고 그녀가 비밀 통로에서 튀어올라 조용히 빠져나가려던 순간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다. 어느새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막진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잔재주에 널 놓쳐준다면 당당한 제5대경인 이 노부가 머리를 찍고 되지는 편이 낫겠지. 같은 시각 어느 정원 안에서 순우는 한가로이 앉아 차를 마시며 덧붙였다. 우리 여기서 술을 데우며 막노 선생께서 도적을 잡고 개선하기를 기다립시다. 맞은편에 앉아 무사히 귀환한 늙은 사변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전문적인 호의가 있다고 저를 속이시다니. 방금 전 제가 진짜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 명주실들 단 한 가닥이라도 제 목을 스쳤다면 그때 막진북 역시 돌아왔고 냠냠을 쌀가마니 매듯 메고 있었다. 어깨에 맨 모습을 본 순우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벌써 오셨습니까? 실력이 쇠성종 종주가 말한 것과는 천지 차이군요. 설마 우리가 찾던 자가 아닌 겁니까?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예를 갖추며 찬사를 보냈다. 노 선생께서 큰 공을 세우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막진북은 그에게 신경 쓰기보다 있는 여인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의 뜻을 이해한 순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영웅은 미인을 사랑한다 하였지요. 선생께서는 마음껏 취하시지요. 밤이 깊어진 무렵 어느 마차 안에서 순우는 통신 옥패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선생님, 북갱의 관리소장이 습격을 받아 납치되었습니다. 10명의 호위는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노 선생님께 출수를 부탁해라. 나머지 인원들도 합세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이 일을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수화기 너머의 자가 즉시 대답했다. 명받들겠습니다. 그때 순우는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북갱의 존재를 알아내다니. 혼란한 틈을 타 관리소장을 납치했군. 이 자들이야말로 진짜 도적물이야. 막진북에게 어이없이 붙잡힌 여자. 그 여자는 분명 도적과 함께다. 상대방이 고의로 함정을 파 주의를 돌린 거야. 아까는 그 도적놈들의 목표가 나인 줄 알았지. 이제야 한시름 놓겠군. 마차 밖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바람 부는 소리와 누군가의 악기 소리만이 들려올 뿐. 알고 보니 맹인거지가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쓰러졌고 말을 몰던 두 병사는 잔뜩 당황했다. 그 후 그들은 순우 선생에게 가 보고했다. 그저 술에 취한 맹인거지일 아무 일도 없습니다. 순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알겠다. 그의 마음 한구석엔 그저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남아있었다. 그는 사실 덤불 속에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사백과 근면살신이었다. 그때 그는 근면살신 쪽을 바라보며 억울하다는 듯 생각했다. 금형이 오늘 밤엔 여인의 존재를 숨겼어. 관리 노선에 대해서만 말해줬지.
여전히 내게 진실을 다 말해주지 않는구나. 같은 시각 근면살신 역시 냠냠의 출현에 의아함을 품고 있었다. 북갱의 관리를 처리한 건 구형 탁검산이 한 짓이다. 그럼 저 투립을 쓴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같은 시각 손장명은 여전히 초소해 있었다.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두 마리 나비가 모여든 등불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변이라. 이 자는 빛이 있는 곳에 머물며 마치 깊은 밤의 등불과도 같이 불나방들이 스스로 날아들길 기다렸는데 정말로 내가 날아들 줄이야. 그는 순우를 없앨 생각이었으나 그의 호의들이 걱정되어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오늘 순우 선생을 처리하려 했지만 그의 곁에 있는 호의들은 대부분 아주 강력하다. 그 무리들을 떼어낼 방법을 찾아야 해. 다시 근면살신 쪽. 그는 지금 한창 다른 종문과 싸우느라. 구형 탁검산이 북갱의 관리소장을 습격한 것은 순우 선생 주변 병력의 일부를 분산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순우 선생은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여 남몰래 강자를 불러 자신을 보호하게 했으니 손을 쓸 수가 없구나. 그는 구형 탁검산의 무리가 힘겹게 일어나려는 것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구형 탁검산의 운도 더럽게 없군. 원래 관리소장만 잡았으면 도망칠 기회는 충분했는데 중간에 불쑥 나타난 투립슨 여자 때문에 호성대진 가동되어 버렸어. 구형 탁검산의 사람들은 한 명씩 모조리 막진북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다음 날이 되어 한수아가 다급히 순우의 서재로 뛰어들어와 큰 소리로 보고했다. 어젯밤에 그 9명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조정 쪽에서 나선 게 맞았습니다. 그 말에 순우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말했다. 어서 말해보라. 망설임 없이 그의 수하는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했다. 그 9명에게 북갱의 관리소장을 잡으라고 지시한 자는 바로 그들 뒤에 있는 늙은 공봉이었습니다. 조천사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역시나 그랬군. 그렇다면 쇠성종을 습격한 자도 이 자라는 말이렸다. 하지만 이 자는 진폭소 사람이 아니라 조천사의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그는 물었다. 그 여도적은 어디 있느냐? 수아가 재빨리 대답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을 수색하여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광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건곤 내리구를 현상금 20만 영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순우는 경악하며 바로 결단을 내렸다. 전하께 가져가 보여드려야 해. 전하께서 결정하시도록 말이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지금 이 순간 보광의 서재문의는 냠냠에게서 얻은 책을 읽고 나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로 가득 찼고 이를 갈며 말했다. 이 건곤 내리구는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본항이 가보다. 그것의 존재를 다른 사람이 알게 놔둘 리가 없는데 감히 본항의 보물에 현상금을 걸었단 말인가. 곁에 있던 순우가 말을 이었다. 파랑에는 기이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옥질루라 불리며 촉수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졸이라 불리며 저마다 이와 같은 장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루의 현상 수배를 베껴 쓴 큰 소리로 덧붙였다.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은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루네에서 권력을 잡을 수 있지요. 현 상황을 보건대 우리의 적은 여광효와 유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아마도 조천사 전체일 보광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그놈들 미친 거 아니야? 매년 본왕이 그놈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겨줬는데. 하지만 순우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충분히 지난 이해하고 세월 동안 있었다. 전하께서 주신 이득을 모두 합쳐도 20만 영옥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금 하나만 따른 공문의 가치에 그는 또 다른 사실을 추론해냈다. 옥질루의 세력은 대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현재 조천사 고위층은 이미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옥질루의 현상금뿐만 아니라 보광부의 재산을 대부분도 조천사의 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지난 세월 전하께서 주신 이득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 말에 보광은 불안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어찌해야 좋소? 순우가 곧장 계책을 내놓았다. 소생이 알아서 대처하겠다는 조천사를 치르는 일과 관련하여 전하께서는 반드시 진행 속도를 높이셔야만 합니다. 당연하게도 보광은 그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그 시각 알겠소. 거리에는 마차 한 대가 천천히 누군가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차 안에 앉아있는 자는 여광효였다. 그는 시름에 잠긴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정이 이 지경이 되었거늘 저 무리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구나. 그러니 손장명이 이 천하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조금 이동하자 어느새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마차에서 내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 저택 안에서 하인 하나가 달려나와 유대인께서 오셨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심기가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부에게 좋은 소식이나 하나 주게나. 노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유치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장부 하나를 치켜들고 말했다.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광효는 이미 누가 그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지 알아차렸다. 또 그 손장명이란 말인가? 유치는 확답을 피한 채 그저 재촉할 일단 뿐이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는 손장명이 보내온 소식을 읽으면서 한편으론 우려를 표했다. 진폭선은 우리가 그를 잘못 믿는다면 돌아온 대답은 유치의 단호한 그럼 말투였다. 대인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장명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만약 보광 쪽에서 반응이라도 한다면 지금껏 공들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나중엔 이런 좋은 기회를 다시 잡기도 힘들 테고요. 대인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엔 제가 직접 나서겠다는 말을 듣자 여광효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자네 유치가 마치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오만하게 웃으며 선언했다. 보광의 모반 의도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일 손장명의 계책이 실패한다면 유모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라도 그놈을 압박해 모반의 증거를 토해내게 할 것입니다. 그의 비장한 표정에 여광효도 모르게 겁을 먹어. 어찌 이리 무모한가. 하지만 유치는 단호했다. 신정, 과 진폭소 모두가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선다면 만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입니다. 대인과 저희 큰 뜻, 그리고 대호 왕조 전체의 구군이 여기서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여광효를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손장명의 방법이 통할지도 모르지요. 결국 여광효는 손장명을 믿기로 결정했다. 우리 손장명을 한번 믿어보자꾸나. 만약 실패하여 황천길로 가게 된다면 노부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같은 시각 송령부. 조용히 문박을 주시하는 근면살신과 달리 사백은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라 이리저리 서성이며 다급히 물었다.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는 몹시 초조해 보였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여유롭게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라. 손장명 역시 근면살신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 짐작했다. 과연 진폭소가 내 계획을 받아들일지 모르겠군. 만약 그들이 사람을 보낸다면 필시 제6대경의 초강자일 거다. 근면살신 쪽은 지금 사백을 놀려대는 중이었다. 너 같은 신출내기가 그런 초강자를 만난다면 다리나 후들거리지 마라. 바로 그때 강망의 폭포 꼭대기에서 미꾸라지의 표정이 안 좋은 것을 손장명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이 강망에서 아직도 널 괴롭힐 배짱을 가진 놈이 있느냐? 녀석의 몸에 있는 비늘 몇 개를 살피고는 색이 짙어질수록 비늘의 힘이 더욱 강해지고 눈부시게 아름다워졌어. 설마 사백이 사건을 해결해서 당신 대인의 위용이 널리 퍼진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더 커진 건가? 그의 평가에 미꾸라지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 모습에 그는 걱정이 되어 캐물었다. 평소엔 이상하네. 그냥 한 귀로 흘려듣더니 오늘은 왜 그래?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냐? 미꾸라지의 하소연을 한참 듣고 난 후에야 그도 오늘 녀석이 왜 그렇게 굴었는지 이해했다. 알고 보니 내가 제사상에 오른 고기를 먹고 그들 나서 일에 관여하기 싫었던 사람들도 거로구나. 참 대단해.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 입맛 한번 바꿨다 생각하고 그 배들을 만나면 한번 도와주고 못 만나면 그만인 거지.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미꾸라지에 솟아오른 비늘을 하지만 이 일의 인과가 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맺힐 거야. 그때가 되면 내 비늘을 생으로 뽑아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의 말에 미꾸라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일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었다. 좋은 자세야. 미꾸라지 신경 쓰느라 아직 새로 얻은 달로는 확인조차 못했군. 손장명은 고철로라는 달로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폈다. 예전 것들보다 훨씬 강력해. 성공률과 단약 완성률이 대략 몇 배는 더 높겠어. 대충 짐작해봐도 이 달로라면 제6대경을 거뜬히 연성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안에서 단약 몇 알을 꺼내 미꾸라지에게 먼저 먹였다.
이 법기들은 조금 평범하긴 해도 금방 쓸만한 좋은 물건이 바로 생길 지금 거야. 보관부 안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정합시다. 적당한 기회를 봐서 보광에게 널 청거해주마. 도사가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사백이 구석진 끼쳤습니다. 곳에 몸을 숨긴 속으로 채 생각했다. 금형이 요 며칠 계속 신비주의로 굴더니 매일 밤마다 절대 자신의 지시를 마을을 따르라고 돌아다니며 당부했지. 사백은 가볍게 미간을 찌푸렸다. 왜 이곳 마을 사람들은 죄다 이렇게 말랐지? 조금 전 그 도사가 검을 이번엔 진 채 옷을 두 물통을 갈아입고 가리키며 두 사람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이 물을 저들에게 나눠주거라. 그의 곁에 있던 두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같은 시각 조금 놀라는 사백은 기색이었다. 그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담벼락 뒤에 선 채 몹시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속으로 지으며 비난했다. 생색내기는 이 촌놈들은 저런 걸 진짜 믿나 봐. 그 물을 마시자마자 그의 안색이 점점 붉어지더니 숨소리도 안정되었다. 잠시 후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었고 마치 되살아난 사람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사백은 아까부터 계속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진짜야, 속으로 생각했다. 가짜야? 장면은 초소로 바뀌었다. 누군가 날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백천월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빠르게 걸어나가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렸다. 백호 백률강 백천월 대인을 맞이합니다. 그는 영패를 쥐고 다가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손장명은 백천월은 어디 있느냐? 상대방의 손에 쥐어진 영패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의 관자놀이에선 식은땀이 조금 흘렀고 마음속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설마 선생의 정체가 탄로난 건가? 그게 아니라면 총사관하의 최고 관리들이 어찌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여기까지 찾아오셨겠어. 영패에 새겨진 글자를 알아본 그의 순간 눈빛이 가라앉았다. 지휘사 유치. 생각이 꼬리를 물자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각교 대인까지 모조리 연루될지도 모릅니다. 아우가 엄숙한 목소리로 사람을 백천월이 문을 찾아오라고 열고 안으로 명령했다. 미처 들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방 안에서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폐관 수련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서둘러 고개를 그는 숙이고 흠칫 놀라. 보고했다. 선생, 총사관하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의 조남을 콕 집어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손장명은 반색하며 그의 물었다. 물음에 그가 재빨리 누가 대답했다. 유치대인의 영패를 지니고 왔습니다. 남옥 지휘사 유치대인의 영패를요. 손장명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는 신속하게 지시했다. 어서 가자. 뒤따르던 백천월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선생은 저렇게 무언가를 몹시 그는 고대하는 손장명의 듯한 뒤를 모습이지? 따르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다. 유치대인도 진폭소의 사람이지. 진폭소의 금장 보두께서도 일전에 선생을 영입하러 오셨잖아. 설마 선생께서 이미 동의하신 하지만 건가? 그건 말이 안 돼. 섭가운이 나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치대인이 선생의 직접 위치가 방문하실 높아지셨단 말인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마치 무언가를 역시 깨달은 듯 선생답군. 눈을 크게 떴다. 남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이리도 쉽게 게다가 해내시다니. 틀림없이 정체를 숨긴 채로 이뤄낸 결과일 것이다. 손장명이 아우 근처로 다가가 두 손을 모아 예를 표하며 불렀다. 그가 손짓하며 유대인. 대답했다. 날 따라와라. 아우가 탈거대 올라탔다. 하지만 그는 따라타지 않고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그 모습을 본 백천월도 적잖이 당황했다. 그가 화를 내며 돌아서서 크게 호통을 쳤다. 손장명은 그가 건방진 화내는 놈.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우, 내 탈거들 둘이 그에게 함께 나를 내어주고. 보러 오너라. 그 말을 들은 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수하, 그 명을 모습을 본 받들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의 탈거대 앞에 올라타 앉으며 기분 좋게 말했다. 꽤 백천월은 두 괜찮군.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선생께서는 마음속으로 과연 뇌까렸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나였다면 진작에 고분고분 뒤를 따라갔을 자존심 같은 텐데. 건 따질 겨를도 없이 말이야. 방금 전에 목소리를 전해온 자가 필시 총사관하의 책임자 중 한 분인 유치 대인이시겠지? 본의 아니 선생을 꽤 높이 평가하시나 봐. 강망폭포의 꼭대기. 이때 한 줄기 빛이 나타났고 손장명과 아우 두 사람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정중히 아뢰었다. 도착했습니다. 대인, 손장명이. 유치가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과연 다르긴 다르구나. 수행의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군 그래. 여기는 수행의 세계이니 모두가 각자의 몸에 기연을 품고 있지.
내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는 본자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본자는 그저 내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 묻는 거다. 그는 이 질문을 듣고 몹시 당황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들킨 건가? 손장명은 다시 침착함을 되찾고 노인에게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적어도 아우는 팔알은 경멸하듯 됩니다. 비꼬았다. 파국의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냐? 파국의 열쇠가 대체 어디 있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보광의 신복책사인 순우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찡그린 표정으로 의심을 가득 담아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순우의 입을 열게 하겠다는 거냐? 손장명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법이 다 있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의 눈빛에는 신중함이 역력했다. 순우 같은 신복책사라면 틀림없이 온갖 비법으로 무장되어 있을 거다. 만약 그가 보광에게 불리한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 즉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거야. 보광 측도 그 사실을 금세 알아차릴 테고 분노한 아우는 손장명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내놈의 그 얄팍한 수작은 보광의 눈에 진작 훤히 들여다 보였을 거다. 스스로 무능한 주제에 이런 쓰레기 같은 우리 놈은 죽어 끌어들이다니. 손장명은 낙담한 듯 한숨을 쉬며 무모하기 짝이 없으니 큰일을 도모하긴 글렀군. 그는 몸을 돌려 유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두 손을 모아 예를 표하며 말을 꺼냈다. 유대인. 제가 대인과 여대인을 존경하긴 하나 보광부에 있는 저 보물들만 아니었다면 저 역시 진폭소의 일 따윈 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목숨을 바치실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가 매년 두 분 대인을 위해 지전이나 두둑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원숭이처럼 인상을 구기며 끼어들었다. 이 도적놈은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유치가 그를 향해 손을 뻗어 말렸다. 자네, 자신감이 아주 대단하군 그래. 내가 한 말 중 하나는 틀리지 않았다. 본자와 여대인은 이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억울함을 안고 죽게 될지라도 말이다. 손장명은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다른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라리 대인과 내기 한판하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대인을 도와 보광 사건을 해결한다면 이 무례한 녀석을 앞으로 제 마음대로 부리게 해주십시오. 만약 제가 해내지 못한다면 저를 대인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분노에 차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대인, 놈의 제안을 수락하십시오. 제 손으로 직접 이놈에게 조천사의 온갖 잔혹한 고문을 맛보게 해주겠습니다. 노인은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손장명에게만 집중하며 그는 대답했다. 나와 함께 자랐다. 이름만 수아일 뿐. 실제로는 형제나 다름없지. 본좌는 내 형제를 걸고 너와 내기를 할 수 없다. 다시 끼어들며 외쳤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장명이 그와 내기를 안 하신다면 좋소. 내기는 성립됐소. 유치가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전차.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부신 금빛이 수레가 허공에서 나타났다. 차체는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고 바퀴는 천천히 아래로 굴러내려왔다. 숨막히는 기세로 마차 위에 선 노인이 장도를 움켜쥐고 당당하게 외쳤다. 나를 위해 마차를 몰아라. 그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눈동자엔 불만이 가득 서려 있었으며 내가 그렇게 떠들었건만 속으로 이렇게 내 말은 한 글자도 귓등으로 안 들으셨군요.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 입꼬리를 의미심장하게 들어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단 제 방법부터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목숨 걸고 쳐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유치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가운 표정으로 낮게 말했다. 내가 이만큼 참아주었거늘 감히 나를 갖고 놀려들다니 정말 내 놈의 그 보잘것없는 수작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냐? 아우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힘겹게 말을 이었다. 시도해보는 저희 부하들이야 목숨이 비천하니 죽으면 그만이지만 대인께서는 조천사 전체의 희망이 아니십니까? 나아가 이 대호 왕조 전체의 희망이시옵니다. 부디 대인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그는 손으로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알고 대답했다. 있습니다. 순우의 몸에 온갖 금지술법이 걸려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비법들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대인을 대신해 보광이 모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물자들의 은닉처까지 모조리 말입니다. 아우가 다급히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대인. 비록 부하는 저 자가 하는 말의 이치를 완벽히 그래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안색을 누그러뜨리며 승낙하마. 좋다.
그렇다면 먼저 놈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밖에서 걸어온 사백이 손을 뻗어 문을 열고 그는 방 속으로 안으로 곰곰이 들어서며 생각했다. 매서운 눈빛으로 이산수놈, 노려보았다. 꿍꿍이가 비록 전말은 예사롭지 잘 않아. 모르겠지만 만약 저놈이 이대로 계속 세력을 키우게 내버려 둔다면 절대로 좋게 끝날 리가 없어. 사백이 주위를 한번 금형은 둘러보곤 또 밖으로 속으로 쏘다니러 중얼거렸다. 나간 건가? 제발 한밤중에 돌아와서 날 그는 그러네 자연스레 괴롭히지만 자리에 않았으면 앉아 찻잔에 좋겠군. 차를 따랐다. 사백은 차를 홀짝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김형과 함께 일하면서 지금까지 강신 대인에 대한 신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금이 환영하고 싶어. 조원의 어르신이 날 달리 보도록 만들고 싶다고. 그는 탁자에 덩그러니 앉아 손에는 눈을 찻잔을 든 내리깔고 채로 온갖 계산을 굴리며 하지만 스스로에게 설사 설사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진다 한들 일개 말단 폭회인 나한테 공로가 얼마나 떨어지겠어? 결국 그나리들의 헛수고만 대신해주는 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관직을 얻지 못한다 해도 보광부가 무너질 때를 틈타 재물이라도 한몫단단히 챙길 조원의 방법을 어르신한테 찾아야겠어. 무시당하고 살 순 없지. 멀리서 손장면과 유치 그가 입을 열었다. 유형, 거기 있어? 금형을 대신해서 자넬 찾아왔어. 사백은 살짝 놀라며 금형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강신 대인의 손장면은 수하란 아주 말인가? 자연스럽게 하고 이분은 속으로 류지 오자마자 대인이 소개를 소개를 시작했다. 조천사 남옥 지휘사시죠. 그는 아웃 쪽으로 고개를 돌려 계속 말을 이었다. 이분은 유치 대인 휘하의 천호이십니다. 사백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쩍 벌리며 놀라. 대인들께서 여기 오신 건 보광을 체포하려 준비 중이신 겁니까? 하고 물었다. 아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손장명을 보며 투덜거렸다. 묻지 말아야 할 건 묻지 마라. 내가 부른 사람이 어쩜 저리 눈치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내기 잊지 마십시오. 아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손장명을 보며 투덜거렸다. 묻지 말아야 할 건 묻지 마라. 내가 부른 사람이 어쩜 저리 눈치가 없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의 내기를 똑똑히 기억해 두시오. 그때 가서 아우천호 대인 오리발 내미시면 안 됩니다.